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공고까지 띄웠지만 복귀율은 여전히 미미해 의료 공백은 심화할 전망입니다. 3월 3일 이른바 삼겹살 데이를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각종 할인 행사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비계 삼겹살을 막기 위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가 미흡한 업체에는 페널티까지 매기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스마트카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스마트카가 해킹 등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조사를 지시했는데 중국은 차별적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전남 여수와 거문도, 초도,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등의 섬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 의사회, 관련자들의 자택 등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8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 움직임을 의협 비대위가 부추긴 것처럼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의협 회원들에게 내일 서울 여의도 총궐기 대회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바로잡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나자 정부가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공시하며 행정 절차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이달부터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이 지나자마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12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3명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서를 전달해야 한다며 자택문이 잠겨 있거나 주소 확인이 어려워 공시송달을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편과 휴대전화 메시지, 자택 방문에 이어 공고문을 통해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전공의들은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복귀 마지노선인 지난달 29일 하루 전공의 271명이 복귀했습니다. 앞서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누적 인원은 더 많을 수 있지만 큰 의미를 두긴 어려운 수준입니다. 현장 확인 나갈 때는 전체 모수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명령을 받은 자 중에 현재 복귀한 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한 숫자하고 병원에서 리포트한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하다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00여 명으로 여전히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특히 인턴과 전임의 계약 기간마저 종료된 만큼 이달부터 빈자리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데드라인에 맞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인 처분을 예고한 만큼 정부는 오는 4일 현장 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본격적인 확인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를 받아주는 응급실을 찾느라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실어 나르는 119 구급대원들도 응급실을 찾지 못해 상황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흥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테리어업을 하는 A씨는 최근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칼에 손바닥을 크게 베었습니다. 곧바로 근처 2차 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전공의들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본인이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동네 성형외과를 찾아 열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대형병원에 갔는데 1시간 정도 이상 대기를 한 상황이 발생했고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봉합수술을 끝내는 데까지는 거의 4시간 이상 소요가 되었어요. 이처럼 응급 상황에 치료 가능한 곳 찾기가 어려운 현실. 위급 환자를 신속히 실어 나르는 119 구급대원들 역시 응급실을 찾느라 애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구급대원들이 응급실을 찾아달라고 119 상황실에 요청한 경우는 하루 평균 67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병원 응급실에 직접 연락해 환자를 이송할 곳을 찾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은 받아주는 곳이 잘 없다 보니 상황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은 그냥 이제 바로 이송을 할 수 있었던 환자도 지금 그 병원에 사전 연락을 다 하고 이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인근 병원들이 다 수용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구상센터로 연락을 해가지고 다만 구급대원의 요청을 받는 상황실 역시 뾰족한 수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센터에서 뭐 찾는다고 뭐 없는 병원이 뭐 찾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연락을 돌려서 병원이 없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뭐 따로 병원을 그렇게 막 특별히 더 뭐 수배를 해주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전공의들의 복귀가 언제쯤 이뤄질지 미정인 현실 속에 한시가 급한 환자들을 태운 구급대원들의 응급실 뺑뺑이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선 이른바 윤핵관이나 검핵관으로 불리는 용산 검사 출신들이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들의 공천 중간 성적표를 권남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민의힘 안팎의 단골 논쟁 소재는 대통령실 참모와 검사 공천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에서 불거졌던 윤심 논란이 이번 공천에서도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 지금 윤핵관이나 검핵관 인사들은 큰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특히 공천 초반엔 대통령실 출신들이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줄줄이 탈락하며 용산 역차별이란 볼멘 소리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나마 본선을 확정한 전희경 전 비서관과 이승환 전 행정관 등은 험지로 몰렸습니다. 물론 공천 7부 능선을 넘어가면서 친윤은 역시 친윤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제외한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의원은 공천장을 손에 쥐며 건재함을 드러냈고 경쟁에서 제일 강한 자가 선두에 나가는 것이 이게 절대 선다. 검찰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주진우, 이원모 전 비서관은 각각 비교적 양지인 부산 해운대갑과 경기 용인갑에 안착했습니다. 해운대갑은 하태경 의원이 내리 3선을 냈고 용인갑은 보수당 의원을 3번 연속 선택한 곳입니다. 대통령실 출신들이 다 추천했느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굳이 역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강승규, 김은혜 전 수석 등 핵심 참모들도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며 용산 출신 인사들의 공천 생존율은 현재 25% 정도를 기록 중입니다. 하루는 고전이고 하루는 불패라고 이렇게 분석하실 정도면 시스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추경호, 권영세, 원희룡, 박진 등 전직 장관들도 본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총선 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이 20명 가까이 대거 당선되며 정권 후반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한몫을 담당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이른바 대통령의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당내 공천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만나 입당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의 만찬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김 부의장처럼 상식적 합리적 명분을 추구하는 큰 정치인을 품기에 너무 망가졌다며 함께 정치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은 한 위원장과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고 아직 입당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며
조금 더 고민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답을 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우 의원을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갑에, 친명계 김병기 의원은 서울 동작갑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당 지도부인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은 전북 전주갑,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익산을에 각각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비명계의 경우 이인영 의원이 내리 4선을 한 서울 구로갑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은 친명계 원외 인사인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경기 안산갑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전북 전주병에서는 현역인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서는 윤재갑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맞붙어 이른바 오비들의 도전이 성사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주을 당내 경선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 영입 인재인 이성윤 검사장을 두고 낙하산 공방이 벌어지는 등 견제가 매섭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영입 대상 자체로 거론된 바가 없고 그 전략공천과 관련해서는 그런 가능성은 1도 없다. 그분이 여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성윤 그리고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 후보들의 걱정거리 두 가지 중 하나는 끝내 현실이 됐습니다. 당의 결정으로 이 검사장을 포함한 전주을 5인 경선 체제가 마련됐습니다. 예비 후보 첫 일정인 출마 선언 회견에선 낙하산 경선 논란, 방송 토론회 불참 등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낙하산으로 혜택받고 그러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단수공천 해달라고 주장했겠죠. 본선 경쟁력을 고려한 필승카드로 보낸 거다. 지역 현안 이해도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완주, 전주 통합 문제, 황방상 터널 문제, 그다음에 동남방자인가요? 부지터 개발 문제, 그다음에 이 각종 여기 빗골이 완주를 완도로, 대한방직을 동남방적으로, 전주 온고을을 광주 빗고을로 잘못 말해 경쟁자들에게 틈을 허용했습니다. 이튿날 열린 방송 토론회는 당사자가 불참한 와중에 이 예비 후보 성토회장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다 일정이 있지만 시민들의 심판 또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오게 됐는데,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 규칙을 향한 비판과 사실은 현직 검사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민주당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지역 일꾼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에 더해 전주에 검사가 와서 전주 시민들을 위할 수 있다고 봅니까? 민주당 안팎의 갈등을 바라보는 경선 참여자들의 시각도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공천을 잘했으면 야권 분열이 일어났겠습니까? 5명 가운데 1차 경선에서 남은 두 예비 후보가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결선 투표에서 맞붙게 됩니다. 예선이 곧 당선이던 더불어민주당 텃밭 전주을. 그러나 이번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선을 거쳐 현역 의원 또 여당 후보와의 3파전을 이겨내야 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각각 진짜 민주와 개혁 보수를 내걸고 거대 양당과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세를 불리기 위한 존재감 부각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개혁신당과 갈라서면서 진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비명 행사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공천을 연일 비난하며 비명계 의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삭줍기 시도를 본격화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공천 상황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 무도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하위 10% 평가를 통보받은 이낙연계 박영순 의원이 합류한 데 이어 서른 의원도 민주당을 떠나 연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질된 민주당에 저는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명계 의원들의 집단 연쇄 탈당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 당내에선 20대 총선 때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당해 38석을 얻은 국민의당 돌풍 재연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역시 독자 세력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멘토이자 거대 양당 선거를 모두 지휘해본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을 영입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앞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을 시켜서 국민이 그거를 수용을 해주면 성공을 할 것이고, 특히 젊은 유권자가 많고 첨단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경기 남부권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사선에 도전하는 화성을, 양향자 원내대표가 나선 용인갑을 잇는 이른바 첨단벨트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가 동반 출격해 바람몰이에 나서는 방안 또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정과 화성시 을로 지역구가 분구가 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 구도 대신 실용주의를 앞세운 개혁보수 이미지로 중도 청년층 마음을 얻으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여당이 상대적으로 잡음 없는 공천을 이어가면서 탈당파 합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이른바 인재난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빅텐트 부산 이후 이낙연, 이준석 대표는 저마다 선명성을 강조하며 세력 확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공감을 끌어낼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냐가 성패를 가릴 걸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무장운동뿐 아니라 외교와 교육, 문화 등 여러 형태를 통해 독립운동이 벌어졌다면서 모든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면서 독립과 건국, 국가 부흥까지 선열의 희생과 헌신이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105년 전 우리 선열은 손에는 태극기,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았다며 기미 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협력 파트너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북한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윤석열 대통령은 11쪽 분량의 3.1절 기념사의 4쪽을 북한에 할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3.1절 기념사에서 빠질 수 없는 나라, 일본은 협력 파트너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가 일본을 향해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현재 아픈 과거를 딛고 공통의 가치 아래 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단순한 한일 관계 정상화와 화해 분위기를 넘어 자유와 연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3.1절 기념사가 꽃을 피워가는 한일 관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언제든 편한 시기에 양국 지도자가 오가는 것이 셔틀 외교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일제의 침략과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과 지적이 없어 참 아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3.1절을 맞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독립영웅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과거를 되돌아보고 문제를 지적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미래지만 그들이 수십 년 전 그 긴 세월 강토를 침탈하고 수없이 많은 우리의 국민을 살해하고 탄압하고 수탈했던 것은 명백한 역사며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월 3일 이른바 삼겹살 데이를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각종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비계 삼겹살을 막기 위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가 미흡한 업체에는 페널티까지 매기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거리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앞두고 할인 행사가 열린 겁니다. 두 팩이 2만 원, 한 팩이 10,000원씩. 아니 동네 저기보다 많이 싸니까 그래서 사러 왔어요. 지난해 이맘때에도 유통업체들이 반값 할인 등에 나섰지만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비계 삼겹살이 유통되며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정부는 삼겹살 지방은 1cm, 오겹살은 1.5cm 이하라는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대형마트들은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AI 기술까지 도입하며 비계 논란 차단에 나섰습니다. 롯데마트는 삼겹살을 유통하기 전 AI 장비로 지방층이 많은 제품을 골라내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온라인으로 이 행사 상품을 구매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반 가까이가 비계여가지고 그걸 떼내고 먹느라 조금 실망이 좀 있었어요. 직접 와서 봐야지만 안 당할 것 같아서 와서 봤고요. 이마트도 삼겹살 지방 비율까지 측정하는 AI 장비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삼겹살의 단면적을 시각적으로 분석한 뒤 지방 비율 퍼센트를 측정해 과지방을 판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일까지 축산물 유통,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점검을 시행하고 미흡한 업체에는 자금 지원 사업에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눈속임을 막기 위해 모든 삼겹살 단면이 보이게 포장하도록 대형마트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2기 GTX 노선 착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 GTX A 노선 수서에서 동탄 구간 운행을 시작으로 2기 GTX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 노선은 상반기에 전 구간을 착공하고 1월 25일에 착공한 C 노선은 적기 개통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공정관리를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인천과 남양주를 잇는 GTX B 노선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용산과 상봉 구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강원과 충청을 잇는 GTX C 노선은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이미 첫 삽을 떴습니다. 남은 DEF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지자체별로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지방광역급행철도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됩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선도사업으로 삼아 오는 4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를 마쳤고 올해 안에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사업의 성공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선도 사업을 선정하는 등 지하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기 GTX의 핵심인 DEF 노선의 개통 목표 시점은 오는 2035년입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큰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치안력이 잘 닿지 않는 동남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감금해놓고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 행위를 시키는 취업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미얀마와 라오스 국경 일대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태국 검문소 2곳에도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한 취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홍보글입니다. 해외 근무, 여행지 라오스, 인생 역전 필요하신 분, 월 1억 이상 가능. 항공권을 제공하고 숙식을 보장한다는 유인책도 빠지지 않습니다. 고수익의 유혹에 빠진 지원자들이 향한 곳은 동남아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의 접경 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입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협박당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관련 불법 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여성들은 성매매까지 강요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취업 사기는 모두 55건에 140명. 2021년과 22년엔 피해자가 각각 4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94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월 한 달에만 38명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구조됐는데 20, 30대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골든 트라이앵글은 우리 대사관 영사의 방문은 물론 현지 치안당국의 접근조차 쉽지 않아 피해를 봐도 구제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나라 중앙에서 거리가 멀어요.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거의 반독립적인 지위를 구축하면서 각 중앙에서의 통제가 없는 곳에서 도박, 마약, 각종 불법 활동들이 자행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이동 경로로 사용되는 태국 북부 국경 검문소 2곳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또 미얀마 일부 지역과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도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구로동에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사고 당시 집안에 부부가 있었지만 다른 곳에 있어서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폭발 충격에 베란다 창문이 깨져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소방은 베란다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물을 끓이다가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길가에서 굴착기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굴착기 일부가 불에 타면서 800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야간 작업을 하려던 굴착기 기사가 시동을 켜놓고 자리를 비웠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 대왕암 공원 안에는 옛 울산교육연수원 건물이 있습니다. 이 연수원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이후 4년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데요.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 크고 작은 사건도 잇따라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훈 기자입니다. 깨진 유리창과 합판으로 막아놓은 출입구,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식물에 뒤덮인 이 건물들은 일제강점기 이후 이종산 선생이 설립한 방어진 수산중학교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옛 울산교육연수원이었던 곳입니다. 지난 2020년 울산교육연수원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면서 옛 연수원 부지에 호텔 건립이 논의됐지만 공원법상 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해 무산됐습니다. 지난 2022년 울산시립미술관 전시관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4년째 낡고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공원 미관을 해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산책로에 자주 다니는데 이 건물이요, 이 보기가 미관상 많이 안 좋아요. 또 유리창도 깨지고 그래서 뭐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고쳐 쓰려고 해도 예산이 발목을 잡습니다. 동구청이 지난해 1월부터 석 달간 구조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바닥, 기둥, 보, 전부 안전에 문제가 있어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고 보강을 하려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옛 울산교육연수원 부지의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사이 비어있는 건물에선 크고 작은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 이종산 선생의 유가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국가에 기부 체납한 교육시설이 우범지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가 역사적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상태라서 이곳이 이제 오후마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동구청은 일단 옛 울산교육연수원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울산시에 관련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굶주림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발포해 112명이 숨지고 760명이 다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 점령군이 나부시 교차로에서 구호 트럭을 기다리던 이들에게 추악한 학살을 저질렀다고 비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주변 아랍 국가들도 일제히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을 규탄하면서 절박한 처지에 놓인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은 시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구호품을 기다리는 주민에게 총격을 가한 건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라는 성명서를 냈고, 스페인 외무장관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규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스마트카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스마트카가 해킹 등 안보에 위험이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중국은 차별적인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 중국 비아디의 전기차들입니다. 비아디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중과세로 대미 수출이 어렵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 우회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인터넷 연결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가운데 중국산의 미국 시장 진입 차단에 나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해킹 등 안보 위험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위험과 관련해 60일 동안 산업계 등 의견을 듣고 규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자 중국 정부는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방식은 미국 자동차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反导是美方大搞贸易保护主义，设置歧视性的补贴政策等障碍，严重阻碍中国汽车进入美国市场。 미 의회도 발맞춰 중국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자동차라면 제조 지역에 관계없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7.5%에서 125%로 대폭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자동차 노조 피켓 시위에 동참했던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중국산 스마트카 조사 이후로 국가 안보를 내세웠지만 대선에 중요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 표심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조수입니다. 고객이 가게 종업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이른바 고객 갑질 사례는 일본에서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일본 서비스업 종사자 절반 이상이 이러한 고객 갑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도쿄도는 조례 제정까지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시락 가게에서 손님이 갑자기 종업원에게 돈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도시락을 데워달라고 했는데 전자레인지가 없다는 말에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고객과 괴롭힘의 영어 단어를 합성한 카스하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종업원에게 폭언이나 과도한 요구를 반복하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게 하는 행위 등을 일컫습니다. 실제 지난해 고객 불만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을 조사한 결과 64%가 고객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서비스업 종사자 2만 7천 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최근 2년 이내에 고객에게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6.7%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お客様でネクタイを直してほしいって言われて、女性なんだからネクタイを直すべきでしょみたいな感じで言われたことはあります。手叩いて
記憶で、それで来て当たり前みたいな、こんな感じですよね。ぐっとこらえてやってましたけど。 일본 정부는 2022년까지 10년 동안 고객 갑질로 89명이 정신질환을 인정받았고 이 중 29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도쿄도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까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별도 벌칙은 규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손님이 신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고객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일본 각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가고 새봄이 왔습니다. 전국의 각급 학교들이 입학식을 가리면서 새로 국민학교에 들어간 어린들도 새봄과 함께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국민학생들은 교육과정에 따라 6년간 국어, 산수 등 교과목을 교육받았다. 국민학교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때는 일제강점기인 1941년 2월입니다. 일본이 한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한국 신민 양성을 위한 국민학교령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신민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민학교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랐다. 개정을 실현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전에도 국민학교란 명칭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개화기 때는 소학교란 이름으로 일제시대에는 보통학교로 불려지다 국민학교란 명칭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상생활 곳곳에 박혀있는 일제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정부는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개정할 것을 발표했다. 국민학교 명칭 변경은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명칭 변경 이후로도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하지만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100년 넘게 일본식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 유치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네,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노인의 자립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북 제천에선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찾아내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노인 청춘학교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CCS 충북방송 유다정 기자입니다. 도자기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실 안. 학생증을 단 학생들이 스펀지를 이용해 도자기를 다듬습니다. 또 다른 강의실. 멋진 스카프와 앞치마를 두른 학생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65세 이상 노인들로 제천의 수상한 청춘학교에서 본인이 신청한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노년이 행복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이가 없습니다. 65세만 되면 무슨 학생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뭐 옛날에 청춘 돌아간 거죠. 실버 댄스, 청춘 댄스 하고 뭐 도자기 이런 걸 아주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여기 와서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쑥스러웠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수상한 청춘학교는 사회적 협동조합 파란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제천시 수산면과 덕산면, 한수면 등 수몰 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을 위해 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가 주민복지기금을 더하면서 2022년 11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어느새 농촌지역 노인들의 물리적 고립이나 정서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노인학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실버 유치원 사업을 공모하게 됐고 거기에 저희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이 수상한 청춘학교에 녹여내면서 이렇게 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이 결합된 형태의 수상한 청춘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 마을에서 노인들이 배움의 기쁨을 통해 사회적 효용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CS 뉴스 유다정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엔 쉴 새 없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골칫거리인데요. 동네 어르신들이 나서서 주변 불법 전단을 제거하고 커피 찌꺼기를 회수해가는 친환경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권준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환경보안관 글자가 적힌 분홍색 조끼를 입은 어르신들이 주민센터 밖으로 나섭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지만 땅바닥에 있는 담배 꽁초를 줍고 전봇대에 붙어있는 불법 광고물을 하나하나 뜯어냅니다. 환경 미화 작업만이 아닙니다. 동네 주변에 있는 여러 카페로 가선 커피 찌꺼기를 가져오는데 이를 모아 직접 탈취제도 만듭니다. 지저분하고 이제 저거 하면은 그 이제 깨끗이 치우면서 생활에 보탬도 되고 또 일하는 것도 또 재미있고 해보니까. 이들이 만든 탈취제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버려진 우유값을 가져가선 깨끗하게 닦아 폐지로 재활용하고 최근엔 휴지로 바꿔 이웃복지재단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평일에 매일 3시간씩 이렇게 동네를 깨끗하게 가꾸는 일을 하다 보니 주변 이웃과도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우유팩이나 그 찌꺼기 같은 거를 모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시는 이제 엄마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헹궈서 말려서 그렇게 드리니까 저도 좀 솔직히 뿌듯하고 어르신들도 칭찬 너무 많이 해주셔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환경보안관 활동을 하는 어르신은 모두 110여 명, 모두 65세 이상으로 달마다 70여만 원을 받습니다. 1시간에 10,000원 조금 넣는 돈이지만 무엇보다 집 밖에 나와 걸어다니며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하루에 10,000번씩 걷기 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운동 딱 하고 나면 한 10,000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를 깨끗이 청소하다 보니까 더 즐거움이 크지 힘들진 않습니다. 어느새 만 1년이 된 환경보안관 활동.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여 동네가 밝아지고 어르신들 입가에 웃음꽃도 늘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남부지방은 봄꽃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는데요. 전남 구례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나들이 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산수유꽃이 마을 곳곳을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샛노란 꽃망울은 겨우내 삭막했던 지리산에 봄이 찾아왔음을 알립니다. 바람에 살랑이는 산수유꽃에 나들이객의 마음도 설렙니다.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서 집에만 있는 아이 데리고 좀 꽃 구경이라도 할까 해서 나와봤습니다. 산수유꽃이 노랗고 예뻐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서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산에는 아직 흰눈이 소복하지만 아래는 노란 봄빛이 가득합니다. 올해는 산수유꽃이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폈습니다. 산수유 나무 아래에서 도시락을 먹고 계곡을 따라 걸으며 나들이를 즐겨봅니다. 샛노래가지고 이렇게 노랗게 군데군데 있는 거 보니까 예쁜 것 같아요. 특히 구례가 따뜻해가지고 여기 딱 오니까 봄이 왔구나 할 정도로 따뜻해서 봄이 왔다고 느꼈어요. 꽃망울이 3번 핀다는 산수유꽃. 첫 번째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산수유꽃 축제가 열리는 다음 주엔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산수유꽃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산수유 꽃길 정비를 이쁘게 해놨습니다. 오셔서 산수유꽃 밑에서 사랑도 소원도 빌어주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이 지리산 바로 밑이거든요. 지리산의 기운도 듬뿍 받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녘은 봄꽃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면서 꽃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YT의 노선입니다. 자율주행차 기술이 크게 발달했지만 아직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완전 자율 자동차의 상용화는 쉽지 않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악천 후에도 선명하게 사물을 인지할 수 있고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를 정교하게 계산하는 독자적인 센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인 라이다. 레이저로 사물의 위치와 거리를 파악하는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 라이다는 햇빛에 노출되면 오류가 생기거나 다른 자율주행차의 신호와 간섭이 일어나는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라이다는 물리적으로 신호의 광밀도가 약해서 태양광 잡음에 묻히기도 하고 눈이나 비처럼 악천후 상황 시 생기는 산란 현상 때문에 차량을 감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한 독자적인 라이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 가지 레이저를 이용하는 기존 라이다와 달리 화장이 다른 여러 개의 레이저를 연속으로 쏜 뒤 돌아오는 3개 분포로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사물의 위치는 물론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속도와 방향까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레이저를 연속으로 발사해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안개나 비, 눈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개가 가득한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 기존 라이다와 달리 차량은 물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의 형태까지 선명하게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도가 높고 범위가 넓게 컬러가 표주되는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무 환경 속에서도 다가오는 차량과 사람을 잘 구분할 수 있고 멀리 있으면 붉은색, 가까울수록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개발된 라이다의 크기를 줄이고 대량 생산을 통해 비용을 낮추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선박이나 우주선 도킹 등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AI 등 첨단 기술과 뉴미디어의 확산은 신진 화가들에게 도전이자 작품 구성에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MZ세대에게 인기 높은 노상호 작가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의 오류에 황수연 작가는 쇼폼 콘텐츠에 주목해 디지털 세계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을 내놨습니다. 이규준 기자입니다. 가로세로 3m의 대형 캠퍼스에 거대한 눈사람이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디지털 이미지를 토대로 아날로그적 질감을 살려 그린 작품입니다. 노상호 작가는 소셜미디어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AI에 입력해 재해석을 유도하는 반복 작업에서 우연히 포착한 이미지의 오류에 주목합니다. 인공지능이 빚어낸 비현실적이면서도 기이한 풍경을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오가는 과정에서 기적같이 발생한 경이로운 장면으로 인식합니다. 굉장히 현실에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어떤 그런 화면들을 마주했을 때 약간 이 AI 이미지에서의 이를테면 홀리함을 저는 느끼고 그거를 다시 회화로 가지고 와서 그림을 다시 조합해서 그리는 형태를 작업의 어떤 방식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배드민턴 라켓을 제작하는 과정을 압축해 담은 쇼폼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든 조각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끊임없이 만들어져 급속히 소비되는 쇼폼 콘텐츠의 역동성을 정적인 조각으로 치환해 영상 이미지와 실체와의 괴리감을 일깨우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이미지 동력을 신체화시키고 쉽게 말해 본 것을 따라 만들고 끊임없이 소비되는 이미지에 조각적인 요한한 몸을 주면 어떨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황수연 작가는 쇼폼에 등장하는 여러 이미지를 조각으로 만들며 존재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서면서 창작의 동력을 채워갑니다. 신진 작가들은 디지털 세계 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감각과 체험을 아날로그 작품으로 옮기며 급속히 변하는 동시대와의 교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국 사회의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낙태와 관련해 미국 대형 약국 체인 2곳이 먹는 낙태약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양대 약국 체인 업체인 CVS와 월그린스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주내 매장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일간의 연휴로 어제 고속도로가 많이 어려웠는데요. 평소 토요일이라면 지방 방향 정체가 길겠지만 오늘은 이미 나들이를 갔다 오는 분들이 많아서 서울 방향 이동이 답답하겠습니다. 특히 오후 4시와 6시 사이 정체가 극심하겠고요. 만약 내일 집으로 돌아오신다면 비슷한 시간대에 최대 정체가 예상됩니다. 아직까진 고속도로 상황 수월합니다. 어제 많이 어려웠던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도 지금은 소통 상태가 아주 좋은데요. 오전 10시 무렵엔 서울 방향과 지방 방향 이동이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호남권 곳곳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조금씩 흩날리는 모습인데요. 도로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도로 살얼음에도 주의하면서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셔야겠고요. 아직까지 수도권 상황은 좋아서 이 경부선 양재 부근마저도 원활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충청권도 이렇게 원활한 모습인데 오후 5시 무렵 옥산과 목천 사이 지나기가 어렵겠고요. 경기권에 진입한 후로도 동탄부터 수원 신갈까지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어제 강원 지역 상황이 많이 답답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원활하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6시쯤 대관령과 둔내, 여주와 호법 사이 지나기가 어렵겠고요. 또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로가 영동선 위로도 시행되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띠 착용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우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오고 있고 제주 산간은 대설주의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옵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것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꽃샘추위는 계속됩니다. 강원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9도로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합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는 분들은 운항 정보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이 영하 10.7도, 안동이 영하 8.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청주 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치겠고 내일 낮부터는 꽃샘추위도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